사실 이준석 의원이 불편해야 되는 자리인데 정작 본인은 안 계시고 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굉장히 오늘 불편합니다.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세상 실감하게 되는 뭐 그런 거. 이런 자리도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재성 의원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의원이 불편해야 되는 자리인데 정작 본인은 안 계시고 저만 불편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굉장히 오늘 불편합니다. 이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세상 실감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사실 저는 뭐 이준석 의원이 옆 동네에 사는 형이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고 뭐 천하람 대표 역시도 저희 입당 동기로서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볼 테고 사실 국민의힘의 냉정한 평가를 듣고 싶었으면 사실 TK 의원님들을 모시는 게 훨씬 더 쓴소리를 받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중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아젠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수 진영은 승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때에 이준석은 과연 국민의힘의 표를 뺏어간 사람이냐 내지는 민주당으로 넘어갈 표를 막아준 사람이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출신의 당대표였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책임은 있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 단일화를 왜 안 해주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전체에 보면 제가 방파제라는 표현을 좀 쓴 이유가 부정선거나 아니면 이 계엄과 관련된 그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담론들이 보수 진영 전체에 지금 암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탄핵 국면에서 예를 들면 합리적인 보수층들 내지는 젊은 20대 30대 조금 색이 다른 보수층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수 진영을 찍고 싶긴 하지만 야, 저 부정선거 담론을 이야기하는 부정선거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찍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나마도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은 저는 이준석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 진영 전체는 나름의 역할은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보고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후보의 이번 선거의 뭐 장점 단점을 나름의 좀 분석을 좀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장점은 오히려 앞서서 분석하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그 선명성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어떤 것들 내지는 이제 언더도그마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도 우리 그동안 어떤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그냥 갈등이 골마 터지는 가운데도 적어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공론의 장을 끌어와서 이를 토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건 우리 정치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페미니즘 관련된 문제가 이 김준일 그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페미니즘 관련해서 누가 토론을 했는지 저는 생각해보면 또 이준석이야 밖에 안 됐거든요. 반면에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신지혜 대표 이렇게 몇 소수가 이 담론을 독점하고 계속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던 정치권 전체의 전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이걸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용기는 이준석에게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미래 담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특히 제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를 이준석 후보가 담론으로 가져온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 맞는 말을 해도 이준석이 하면 좀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준석 후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문제임은 저는 분명히 이준석 후보 의원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후보에게 느껴졌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력의 부재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국정을 이끌어가지? 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천하람, 옆에 있는 이주영, 그 다음은 또 누구지? 국민들께서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 방법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님을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너무 잘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호응이 많고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들고 왔던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는 정치적 세력이 부재했던 까닭에 예를 들면 뭐 검찰 관료들이 주요 인사로 들어간다든지 본인의 지인들이 그 주요 관료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이준석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인 견해들을 같이 서포트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준석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반드시 보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젊은 정치인인 저나 천하람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도 마찬가지로 연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여기서 이제 시사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 진영을 합종 연행으로 재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그 양당 구조가 이제는 실제로 좀 균열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지지율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이 내세웠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거든요.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이 아닙니다.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노동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전 대통령 선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와 산업화의 유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지난 선거에 시대 정신을 들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각 양당이 주장해왔던 민주화 산업화라고 하는 공고한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이 저는 생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색채의 20대, 30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욕망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마 제3당 내지는 젊은 정치인들의 가능성이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도 어떤 정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이런 자리도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면서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